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항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학부모 생애 주기별 학습 전략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 주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겨우 한 문장 정도 되는 강연 제목인데 그 문장 속에 같은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눈치채셨죠? 그렇습니다. 바로 변화라고 하는 어휘이고요. 이 어휘는 우리가 실제로 일상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그 어휘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자녀의 삶에 도움이 되는 부모로 살 수 있을까와 관련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해보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멋진 성인으로 키워내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또 그에 따라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포항 시민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된 저는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교육 정보,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한 입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많이 수집하고 또 내가 우리 지역에서 내 지인들을 통해 들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사례와 또 선배들의 경험을 듣고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저 역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교육의 경험과 사례들, 그리고 교육에 관한 저의 생각들을 나누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채널은 슬기로운 초등생활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초등교사로 15년간 근무했었는데요. 지금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를 사직하고 책을 쓰고 강연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학부모님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요, 변화한 시대, 즉 새로운 시대 속에서 교육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에 관해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즉 이 강연, 이 영상을 챙겨 보시는 분들이 난 이걸 꼭 알고 싶어요 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을 그 주제입니다. 바로 아이가 자라감에 따라서, 즉 아이와 학부모의 생애 주기별 학습 전략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 유리한지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와 저의 경험과 생각들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준비한 주제는요, 이 변화 속에 있는 부모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화했어, 우리도 변해야 돼 라고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만 이 변화하는 교육의 흐름 속에서 정말 필요하고 정말 도움이 되는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가 좀 거창한가요? 그런데 한 번쯤 우리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의 시대입니다.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운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시대가 어떻게 달라지고 지금 교육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거시적으로 좀 넓고 멀리 보는 그런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 아이랑 같은 학년인 아이들은 어떤 학습지를 풀고 어떤 학원에 다니고 어떤 책을 읽고 있고 어떤 또 더 빠른 학습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두 아이, 저도 두 아이가 있습니다. 큰 아이는 고등학생이고요. 둘째 아이는 중학생인데요. 저의 두 아이를 이렇게 중고등학생까지 키우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부모님의 넓고 또 멀리 보는 안목이 있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경쟁이 과열되어 있는 시대에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여유로운 부모의 역할을 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속해 있고 살아내야 하는 이 시대의 교육 환경은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하는 그런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각각 처한 그런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지역적인 특수성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장하고 공부하던 시절과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공부하고 하는 지금의 환경들은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고, 앞으로는 그 변화의 속도가 이제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빨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자, 교육 환경의 변화를 일으킨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아셔야 되는 것 세 가지를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그렇게 낯선 개념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크게 관심을 갖거나 나와 관련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아마 드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직접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학원, 교실, 학교에까지 침투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만큼 실질적으로 현장, 교육의 현장 안에서 4차 산업혁명 자체가 주는 그런 변화의 영향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변화를 우리 부모인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하고 익숙하게 사용해야 하고 이것들이 언젠가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 아이들의 삶과 아이들의 인생들을 정말 많이 변화시킬 거라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로 관계없어 보이는 단어라고 해서 너무 밀어두지 마시고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사를 보시거나 책을 읽으실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알아가고 익숙해지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큰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AI가 교육에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2025년도부터는 실제로 우리 초등학교 교실에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도입됩니다. 지금 이제 아직 제가 이 영상을,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아직 디지털 교과서가 교실에 도입되기 직전, 네, 그러니까 아직 시작은 되지 않았는데 시작한다면 많은 혼란과 혹은 많은 그런 여러 가지 혁신적인 일들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짐작이 되고요. 그러한 변화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교과서가 디지털화되는 모습, 그것들이 지금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마치 숨 쉬듯 밥을 먹듯 자연스러운 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환경이 이렇게 변화했는데 이 안에서 요구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무엇을, 어떤 역량을 가진 아이로 성장했을 경우에 이러한 교육 환경의 변화에 편안하게 발맞추어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아이들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는 아이로 양육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준비시켜야 할까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창의성입니다. 네, 이제 단순 작업,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들은요, 모두 AI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 아이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재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AI가 할 수 없는 가장 큰 영역이 바로 창의성 부분이죠. 자, 두 번째는 협업 능력입니다. 의대 열풍이 불고 있죠. 네. 이번에 치러진 수능도 의대고시가 아니었냐라는 말을 할 만큼 의대라고 하는 키워드가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정말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의대라는 곳이 공부를 잘하는, 그래서 시험을 잘 치러서 만점에 가까운 아이들이 의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의대 혹은 의사들이 가져야 하는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소양 중에서
빠질 수 없으면서도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협업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수술을 혼자 하는 의사는 없고요. 진료를 할 때도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의료인입니다. 제가 의료인의 예를 든 이유는 우리가 모두 의대를 좋아하거나 의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나 성적이 가장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되는 직업에서조차도 강조되는 것이 협업 능력인데요. 의대뿐만이 아니라, 즉 의사라는 직업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다양한 직업에서 협업 능력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교실 안에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쌓아가고 있는 중인데, 부모님께서도요, 우리 아이가 공부만 잘하는 아이, 혹은 시험만 잘 치러서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아이로 기르시기보다는 협업 능력을 잘 갖추어 가고 있는가,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능력은 문제 해결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사람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체할 수 없는, 그러니까 AI가 대체할 수 없고 플랫폼이 대체할 수 없고 디지털이 대체할 수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고유한 능력들, 역량들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 바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 아이가 가진 문제 해결력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입시를 좀 공부해 보신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일수록 생활기록부 안에 담겨진 이 아이가 가진 문제 해결 능력을 유심히 보고 그것에 가점을 주는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단순히 주어진 것을 암기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침착하게 시간 안에 풀어내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어떤 상황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 역량을 쌓아가는 아이가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것들을 머릿속에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냐면요. 진로를 탐색하는 방법과 그리고 또 그 이유가 변화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성장하던 시기와 그리고 부모님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던 시기, 지금으로부터 3, 40년 정도 전이겠죠. 그 시절의 진로에 관한 여러 가지 키워드와 지금의 키워드는 눈에 띄게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 중에서 AI 기억하시나요? 네. 자, 아마 느끼셨겠지만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계산을 하는 과정까지도 더 이상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글을 작성하거나 영어로 글을 쓰거나 혹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도 더 이상 사람이 일일이 검색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하다못해 영상을 제작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에까지도 AI, 즉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많은 창작물을 내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직업이 무수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동시에 새로이 생기는 직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직업과 새로이 생기는 직업, 이 직업의 변화들을 부모님들께서 주시하고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는 이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직업을 본인의 장래희망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직업이 곧 사라지거나 혹은 5년, 10년 정도밖에 그 계통에 몸을 담지 못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진로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실 때는요, 이 직업이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거나 어느 정도로 유망한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서 진로를 탐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의 진로를 탐색하는 그 과정들에서 준비해야 될 미래 직업 기술들이 직업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역시나 알아볼 수 있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지금 인터넷 상에는 모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변화하니까, 난 변화가 너무 싫어. 머리 아파. 뭘 자꾸 변하라고 해. 난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어. 라는 생각 드시죠? 네. 당연한 마음입니다. 사람의 뇌는요,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요. 네. 부모님들이 게으르거나 귀찮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뇌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크게 갑자기 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주 작게 시작하셔서 점점점 큰 변화가 올 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여유를 갖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변화 앞에서는 긍정적이면서도 개방적인 부모님의 태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사실 부모님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자녀에게 어떤 직업에 대해서 소개하고 권하고 싶은데 이 직업이 미래에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직업 진짜 좋은데 사라진대. 짜증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직업은 미래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직업을 탐색하면 좋을까? 그렇다면 이것과 비슷한데 다른 직업, 미래에 유망할 직업은 어떤 게 있을까 하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실 때 부모님께서 먼저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지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몇 살이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떤 생애 주기를 지나고 계시건 상관없이 지금보다 차곡차곡 경험과 실력을 쌓아서 성장할 것이다. 성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여주는 모습,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은 고정되어 있거나 이게 한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또 학부모님들이 여러 생애의 주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그 시기마다 학습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기별로 차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기는 총 4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먼저 초등 저학년 시기, 다음 초등 고학년 시기, 그 다음 중학생 시기, 그리고 고등학생 시기, 이렇게 총 4개의 시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아마 우리 포항시민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다자녀를 기르고 계셔서 이 중에서 우리 아이는 큰아이는 여기에 해당되고 작은아이는 여기에 해당돼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혹은 우리 아이가 초등 고학년이었는데 지금 중학생을 앞두고 있어요 하시면서 이 생애 주기가 바뀌는 그런 시기에서 불안함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차근차근 하나씩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짚어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하고 성장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기입니다. 바로 초등 저학년 시기입니다. 사실 저학년 시기 아이들에게는요, 학습 전략이라는 말이 뚜렷하게 요구되거나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이런 경쟁적으로 먼저 더 빠르게 무언가를 더 많이 시키자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는요,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실감케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초등 저학년 학습의 특징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저학년은 초등 1학년부터 3학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기준 역시 지금 최신 버전의 아이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전 세대의 아이들은요,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7세, 6세, 빠르게는 5세, 4세의 아이들도 학습이라고 하는 영역을 시작하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 시기를 단순히 초등 1학년부터 3학년으로 규정하지 마시고요. 학습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부터 사춘기가 오기 전 시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사춘기는 중학교 때 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요즘 사춘기, 초등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이마다 시작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초등 저학년은 학습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부터 아이가 아직 공부 경험은 적지만 부모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순종적으로 순응하면서 즐겁게 학습을 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의 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호기심입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왜 그런 거야? 저건 뭐야? 이건 뭐야? 내가 할래. 하면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다 궁금하고 재미있고 또 알고 싶어지는 그런 호기심이 충만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하나하나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것 자체로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고요. 본인 스스로 새로운 것을 알았을 때 뿌듯해하면서 그것에 관한 대화를 끊임없이 계속 나누고 싶어 하는 특징을 가지죠. 이런 아이들의 특징을 학습으로 그대로 연결하셨을 때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미취학 시기 혹은 초등 저학년 시기에 지나치게 과도한 선행학습과 많은 학습량을 경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시기가 아니면 절대 경험하기 어려운 학습에 관한 호기심 자체를 잘라버리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재미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형이 수학 문제집을 풀면 형은 정말 힘들어서 이를 악물고 하고 있는데 7살짜리, 8살짜리 동생은 그게 부러워서 본인도 수학 문제집을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학습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호기심이 충만한 시기에는 공부조차 궁금하고 재미있어 보인다라는 아이들의 그런 상태, 성향, 그리고 수준을 고려하셔서요. 호기심을 잃지 않도록 호기심을 잘 유지해주고 그 호기심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대화하고 적절한 분량의 공부를 제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즐거움이에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분명히 공부인데 공부는 재밌을 리가 없는데 재미있다는 말을 합니다. 아직 공부가 성적이나 시험 점수로 보여지지 않는 시기이고요. 공부를 적게 하거나 못했다고 해서 크게 혼나거나 패배감을 느끼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공부가 재밌어 라는 말을 하는 아이들도 종종 있는 시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호기심과 즐거움을 유지하면서 초등 저학년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사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제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이 아이들이 호기심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잘 유지되도록 하시는 것이 이 시기의 목표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아이들이 호기심과 즐거움을 유지한 채로 초등 저학년 시기를 잘 넘기느냐? 너무 고통스럽게, 너무 지겹게 많은 양의 학습에 노출되고 강요받을 때 이 아이들이 가졌던 학습에 대한 호기심과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요,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공부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경험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공부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도 매일 조금씩 정해진 분량을 정해진 시간만큼 하는 거야. 하면 되는 거야. 잘하지 않아도 돼. 근데 하기로 한 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분량을 늘리기보다는 매일매일 습관처럼 그렇게 하나의 매일 밥 먹고 이를 닫고 잠을 자는 것처럼 몸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이것들이 사실 이제까지 공부를 하지 않던 아이들, 그리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호소하는 아이들에게는요. 매일매일 아주 적은 양인데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좀 착각하고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선생님 진짜 조금밖에 안 시켰어요. 다른 애들에 비하면 절반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요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이 정도 수준은 정말 다른 애들에 비하면 너무 낮아요. 우리 애는 많이 하는 편도 아니고 잘하는 편도 아닌데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될까요? 하시면서 아이의 지금 현재 공부량과 수준을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정말 전국에 있는 다양한 부모님들의 여러 사례들을 유튜브의 댓글과 그리고 또 상담 메일 그리고 또 현장 강연에 갔을 때 정말 많은 질문과 상담 요청을 받고 있는데요. 또한 저 역시 고등학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초등 저학년 시기에 얼마나 빠르게
많은 양을 분량을 늘리고 속도를 빠르게 했느냐가 이 아이의 전체 입시에서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씀드릴까요? 이 아이가 초등 저학년 시기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빠르게 무언가를 해내거나 빠른 속도로 무언가를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아이가 입시에 성공할 거다라고 하는 보장을 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기에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하고, 많이 하면 힘들어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제일 즐겁고, 집중력이 약하고, 공부할 때마다 한숨을 푹푹 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요, 당연하고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통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아이를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폭넓게 알아보고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겠죠. 이 시기에는요, 학교 생활을 무사히 또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병행하는 것이 이 시기 학생들의 학습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사례를 봤지만 학교 생활이 편치 않은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에 집중하고 학습에 욕심을 내면서 본인 스스로 공부를 더 많이 해야지 혹은 난 공부를 잘하고 싶어. 저는 더 많은 양을 주세요. 라고 학습에 의지를 갖게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편안한 학교 생활은 이 아이가 학습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어주는 매우 중요한 씨앗 같은 것, 토양이 되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의 학교 생활을 좀 돌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먼저 수업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네, 유치원에선 경험하지 못했던 딱딱한 책상과 의자에 앉아 정해진 시간, 40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수업을 들어야만 되는, 수업에 참여해야만 하는 그 학교 생활 자체에 적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한 앉아있는 훈련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경험과 그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업에 적응하는 건 몇 달이면 되고요. 집중력은 몇 달이면 나아집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각자의 속도가 다르고 출발선도 달랐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입학식 다음 날인데도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서 선생님을 말씀을 경청하면서 수업에 초집중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1학년이 다 끝나갈 때까지도 자리에 앉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것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때까지 어떠한 경험을 쌓아왔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학교 생활을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자, 또한 학교 생활, 저학년 친구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경험이 뭐냐면요. 협력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같이 무언가를 해내서 완성된 것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그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 수행평가를 받아보는 경험은 유치원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새롭고도 낯설고도 좀 도전으로 느껴지는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들은요, 늘 꽃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활동을 할 때마다 우리 아이가 두각을 드러내고 팀장이 되고 혹은 발표를 잘해서 칭찬을 받고 이러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뭐냐면요. 모든 활동을 할 때마다 친구들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혹은 본인의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친구들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 상황들을 서로 조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했지만 차선책을 찾아서 그 협력하여서 끝내 결과물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는 과정. 이 과정까지 가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역량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한 그 활동들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런 활동들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아이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마다 속도의 차이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속도를 인정하고 네, 그 차이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 저학년 시기를 가장 어렵게 만들고 많은 가정에서 갈등의 씨앗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디지털 기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많이 힘들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은 성장하는 시기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을 일으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하고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어서 디지털 기기라는 것을 처음 다루고 경험하고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그것들을 활용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 더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이게 너무너무 이런 점들이 불만이에요. 혹은 왜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안 돼? 친구들은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왜 나는 안 사죠? 하면서 우리 아이가 디지털적인 부분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올바른 디지털 기기의 사용은요, 가정 안에서의 습관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이걸 사용했느냐가 결국 이 아이의 학교 혹은 학원 혹은 하루 종일 일상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그 원칙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해주실 것은요. 안 돼, 그만해. 넌 왜 자꾸 그렇게 많이 해? 잠은 안 잘 거니? 하면서 아이가 그때그때 보이는 어떤 행동들을 지적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요. 아이가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테두리를 정해주시고 이렇게는 안 돼라고 하는 또 안 되는 테두리도 만들어 주셔서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가 절제력을 키우고 자기 조절력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지금까지 초등 저학년 시기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공부량 늘리는 것보다 아이들과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해서 원칙을 정하고 또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부모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저학년 알아봤었고요. 이번에는 초등 고학년 시기의 학습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저학년 시기에 가장 큰 숙제, 그리고 가장 큰 어떤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학교 생활, 편안한 학교 생활이었다라고 한다면요. 고학년 시기 학생들의 특징은 이제 학교 생활은 편안하다. 그러니까 학년마다 그때그때 어떤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인 어려움들은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학교가 낯설거나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이 너무 집중하기 힘들어서 학교를 못 다니겠어요 라는 호소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던 저학년과 달리 학습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어떻게 하면 중고등 시기를 대비하는 그러한 유리한 시간들을, 알찬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고학년 시기는요, 저학년과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경험해 보는 시기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돼요. 자기주도를 안 하면 큰일 나요. 자기주도를 무조건 해야 돼요. 라는 게 아니고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아이 혼자 다 알아서 할 수는 없다는 걸 알지만 이렇게 아이가 조금씩 주도권을 가져보는 경험을 쌓는 것. 그 시기가 바로 초등 고학년이고요. 이후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원튼 원하지 않든 무조건 네, 아이들은 각자 자기의 공부를 자기가 해야 되는 시기를 만나기 때문에 이러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초등 고학년 시기에 뭐라도 자기 주도적인 경험들, 선택의 경험들이 있었냐가 이 아이의 중고등학교 학습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셔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주도 학습은 우리 이 시기의 아이들이 사실 가장 원하는 거예요.
왜 원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사춘기 초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춘기 뭐 2학년, 초등 2학년, 3학년에 시작한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제가 강연에서 만난 많은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제 겨우 3학년밖에 안 됐는데, 4학년밖에 안 됐는데, 저를 막 눈을 이상하게 뜨고 쳐다보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퉁퉁 부은 얼굴로 그렇게 말하는 아이를 보면서 너무 속상하다, 서운하다. 저대로 두면 제대로 못할 텐데 저걸 그냥 지켜봐도 되느냐라는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정말 공감하는 게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한 해 한 해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경험하는 사춘기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시기가 당겨지고 있다라는 건 정말 절실하게 느꼈었고요. 실제로 그 이전 세대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어떤 눈빛이나 말투 그리고 신체적인 변화를 보이던 아이들이 4학년, 3학년 정도가 되면요. 이제 완연히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시작되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요, 지금부터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의 공부는 내가 지금까지는 끌고 왔지만, 즉, 공부 습관을 잡기 위해서 매일매일 적은 양이라도 공부하게 하고, 공부한 것을 점검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같이 세워줬지만, 이제 초등 고학년 시기부터는 아이에게 선택권을 조금씩 더 주어야 되는 시기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이가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을 했을 때 이것을 알고 계셨던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정말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아이들이 일정 시기가 되어서 성장을 하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을 하는 것은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다행스럽고, 정말 극히 평범하고,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생애 주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제대로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너무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 아이에게 지금 선택권을 주지 않으면 결국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 본인의 공부를 본인이 해야 되는 시기에 아무것도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혹은 분명히 가장 최선이 아닌 결정을 하면서도 그 결정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도 모르는 채로,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긴 잡았는데 그 안에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그런 선택들을 계속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좀 못 믿었고 지금 아이가 공부량을 확 늘리거나 공부 수준을 확 올려야 되는 시기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으시다는 거 너무나 알지만, 우리 포항시민 우리 부모님들께서는요, 우리 아이를 한 번 더 믿어주고 아이가 본인의 공부를 본인이 결정하고 선택해보는 경험을 초등 고학년 시기에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 저학년 시기에는 협력 활동, 협력 학습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었어요. 모든 친구들끼리 같이 어떤 주어진 과제를 해내는 것. 자, 이것을 조금 더 고학년 버전으로 심화하고 확장해서 표현하자면 탐구학습, 혹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러한 학습을요,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최초의 시기가 초등 고학년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의 학습의 모습이 뭐 기껏해야 모든 친구들과 과제를 같이 해결하는 정도, 해야 되는 것들을 혼자 하지 않고 짝꿍과 같이 하는 정도였다라고 한다면요, 고학년 시기가 되면 이것들,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을 그 이후의 활동, 심화되고 확장된 활동으로 연결하면서 이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고력을 증진하는 거죠. 자, 그러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그냥 거의 매일 듣는 공부를 하죠. 어떤 거냐면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교실에 가죠. 교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선생님께서 그날 해야 되는 것과 그날 준비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시를 내려주시고 안내를 해주시고요. 학생들은 그 지시와 안내에 따라서 그것들에 맞는 행동들을 해나가는 것이 교실 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업을 듣고 또
많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읽는 활동을 정말 많이 해요. 매 시간마다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읽고요. 또 교과서뿐만 아니라 각자 독서도 깊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많은 정보들, 새로운 지식들, 새로운 어휘들이 듣는 활동과 읽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에게 입력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양이 듣기와 읽기가 편안하지 않았던 초등 저학년 시기에 비해서 초등 고학년이 되면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양들이 아이에게 입력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것들이 그냥 입력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입력만 해도 충분했다라고 한다면 고학년 시기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출력해보는 연습, 경험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인데요. 수업을 듣고 책을 읽은 후에 다양한 활동과 그것과 연계된 프로젝트로 연결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형태의 학습들은 어떤 게 있냐면 여러 가지 과학에서 많이 하는 실험 혹은 국어 시간에 혹은 미술 시간에 많이 하는 창작이라고 하는 형태도 있고요. 고학년 국어 시간에는 토의와 토론, 그리고 나아가서 글쓰기 중에서도 논술, 주장하는 글쓰기까지 연결하는 이전 저학년 시기에는 해보지 않았던 수준 높은 고차원적인 그리고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요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그냥 학교에 가서 수업만 멍하니 듣다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학습, 의 모습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하나 모든 걸 다 알 수 없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아이들은 부모님이 걱정하고 더 많은 사교육을 쏟는 것으로 성장하기보다는 학교 생활을 매일매일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 자체가 부모가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정말 크고 귀한 경험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불안감을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초등 고학년 시기에는 어떠한 경험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 시기에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 바로 친구 관계에 대해서 그 중요도와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들께서 그런 걱정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친구들한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친구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요. 친구 때문에 이건 안 한대요. 하면서 아이가 친구 관계에 너무나 큰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세상의 전부이고 가족과 무언가를 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던 아이가 가족과 부모님보다는 친구들과 어떤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하시면서 낯설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친구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집착에 가까운 그런 친구들의 여러 가지 그런 같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이유는 이 시기가 가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이런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아이의 모습에 크게 불만이거나 혹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시기에는요, 아이가 경험할 수 있다면 학교 안에서의 활동이든 혹은 사교육을 활용하시든 혹은 지역의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의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시든 아이들끼리 갈 수 있는 캠프나 동아리 활동 등의 또래 경험들을 해볼 수 있다면 좀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아이가 아직 어린 것 같고 그리고 좀 불안한 마음도 많이 드시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분위기에서는 사실 중학생만 되어도 학업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러한 또래 경험들 그리고 집을 떠나보는 경험들을 갖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저는 그 적기가 초등 고학년, 그중에서도 6학년 정도가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가 되었을 때 그러한 좋은 기회가 있으시다면요. 부모님들께서 주저하지 마시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아이에게 제공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경험을 더 시켜주고 싶은데 어떤 경험이 좋을까요? 라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하실 수 있다면 진로와 연결된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좀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아이는 꿈이 한의사예요. 그러면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보게 할까요? 혹은 저희 아이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과 만나볼까요? 하시는데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있든 간에 초등 고학년 시기에 진로 경험은요, 여러 가지 직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어떤 한 직업을 고정해서 생각해서 그 직업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아이가 알고 있는 그런 진로에 대한, 직업에 대한 세계가 굉장히 아직은 좁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래, 맞아. 이런 직업 너무 좋지. 너는 이게 되고 싶구나. 근데 엄마가 이런 직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한번 볼까? 하시면서 새롭게 알게 된 직업 혹은 아이가 지금은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아, 미래에는 이런 직업도 참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면 아이에게 그 세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모든 다양한 더구나 미래에 유망한 직종일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드물어요. 그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거나 그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해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세요. 네, 요즘은 누구나 유튜브 영상으로 본인의 삶을 공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장 좋은 점 뭐냐면요. 우리 아이가 잘 모르는 어떤 멋진 직업을 가진 분이 본인의 일상을 담은 그런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경우들이 많아요. 구글 본사에서 일하고 계신 분, 혹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계신 분,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유튜브 영상 하나로 간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책이에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여전히 아직 책을 읽는 중에 있는데요.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분야의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을 가지신 분이 쓴 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거의 정말 대부분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쓴 책들이 현재 출간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아이가 그 어떤 직업을 막연하게 꿈꾸고 있을 때 그 관련된 책을 읽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초등 고학년 시기에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자, 아이들이 학습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즉,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시도해 보려고 할 거예요. 저학년 시기에 부모님이 짜준 계획대로 아이가 수동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이 시기에는 내가 알아서 해볼게 라는 말을 하면서 공부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할 텐데요. 그 계획을 세울 때 그리고 또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그 모든 과정 안에서 부모님들은 실천하고 또 계획하고 피드백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시도하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그 과정을 함께 해주시고 또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대화 나누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녀의 관심사에 기반한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녀의 성적도 아니고요. 자녀의 진로도 아니고요. 관심사입니다. 초등학교 시기는요. 아직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유리한 시기이기 때문에요.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뭐 모든 것들을 다 100% 완벽하게 제공해 줄 수는 없지만 어떠한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유가 되실 때는요, 자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우리 아이가 관심을 보이고 흥미를 보일 만한 그런 일들을,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등 고학년 부모 역할 만만치 않아 보이죠? 하지만 이 시기의 역할들을 차곡차곡 잘 쌓아가시면요. 이제 우리가 막연히 무섭게 생각하는 그런 중학생 시기, 그리고 더 무섭게 느껴지는 고등학생 시기까지 우리 부모님들 유연하게, 부드럽게 잘 연결해서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초등 저학년 그리고 고학년 시기 각각 어떤 차이와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시기별로 부모님들께서 어떤 것들을 해주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짜잔! 드디어 우리 부모님들 암흑의 터널이라고 불리는 중학생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돌아보면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중학생이던 시절 그 3년이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암흑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중학생들의 부모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고요. 그럼 이전 시기에 중학생들에 비해서 지금 시기의 아이들이 부모님과 갈등을 더 많이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네, 아이들이 초등 저학년 혹은 미취학 시기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강요당한 그런 학습의 경험들이 사춘기 호르몬이 폭발하는 중학생 시기가 되면서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폭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막 눈에 띄는 그런 큰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학생이라고 하는 그 시기,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 그런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보이는 행동의 특징들 때문에 엄마로서는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시기를 지나고 계신 우리 포항 시민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힘내세요라는 응원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 어두컴컴한 중학생 시기를 학부모로서는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시기의 학습의 특징을 알고 중학교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초등학교와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점수화된 등급화된 아이의 성적을 받아보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중학생입니다. 초등학교 때도 평가는 있었죠. 그런데 그 평가가 점수, 숫자로 표현되지 않았었고요. 줄글로 표현되거나 동그라미 2개, 동그라미 하나 정도의 눈에 보이는 어떤 변별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형태의 평가의 결과들을 받아보면서 우리 아이가 이게 잘한다는 걸까, 부족하다는 걸까, 알쏭달쏭 하셨던 분들이 중학생 아이의 성적표를 확인하고 우리 아이가 국어 실력은 이 정도고 수학은 이 정도고 하면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아이의 성적을 확인하게 되는 시기죠. 그런 동시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 뭐냐면요. 바로 소위 말하는 그런 주요 과목이라고 하는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들이 뚜렷이 구분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아이가 성적에 염두를 두고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는 아이라고 한다면 주요 과목과 아닌 과목들을 구분하면서 전략적으로 공부 시간과 에너지를 배분할수록 이 아이가 본인이 원하는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바로 그 주요 과목이 국영수이고요. 국어, 영어, 수학은 이전 세대에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때에도 국어, 영어, 수학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 없었죠. 그런데 지금 입시에서는 더구나 입시는 지금 계속 바뀌고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인 학생들부터는 또 새롭게 바뀐 입시를 치러야 되는데요. 국어와 영어와 수학의 중요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국어, 영어, 수학을 탄탄하게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그렇다고 주요 과목이 아닌 과목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것들을 불성실한 태도로 그 수업을 듣거나 과제나 평가에 임해서는 안 되지만 국어, 영어, 수학을 깊이 있게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입시에 매우 유리하다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공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요 과목인 이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은요.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밖에 심화할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공부를 병행해야만 하는 시기가 바로 중학생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중학생 시기에 가장 많이 착각하고 오해하셔서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바로 뭐냐면요. 이 시기가 워낙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적, 그리고 이 아이의 수준, 그리고 이 아이의 선행 속도나 선행 진도로 서로 눈에 보이는 비교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다 보니까 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그 태도가 부족한 아이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요. 수업 시간에 대놓고 자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시기가 바로 중학생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학교 수업 시간에는 뭘 하는지 모르겠고 자는지 떠드는지 딴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학원에 어떤 레벨에 제대로 안착하기만 하면 결국 입시에서는 이렇게 유리해질 거야. 1등급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부모님들의 가장 큰 착각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학교 생활,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충실하게 참여했던 그 모든 것은 고등학생이 되면 그대로 그 아이의 내신 성적과 생활 기록부, 생기부라고 하죠. 네, 이 생기부라고 하는 것에 기록될 수밖에 없고 바뀐 입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정시라고 하는 수능으로 그 학생이 대학을 가는 정시 전형에서 수시에서만 반영했던 그 생기부라고 하는 학교 생활과 학교 성적이 담겨 있는 그것들의 반영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수능 한 번 대박 나서, 수능 한 번 잘 봐서, 네,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학교 공부는 모르겠고 나는 수능 성적만 잘 나오면 좋은 대학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네, 지금의 입시 제도에서는 먹히지 않는 전략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중학교 때 학교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았던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때 새삼스럽게 갑자기 그런 태도를 가지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 우리 부모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요, 중학교 때 그게 주요 과목이든 아니든 내가 잘하는 과목이든 아니든 모든 수업에 모든 선생님께서 앞에서 수업을 하시면 들어야 되는 거고 중요하다고 하시면 적어야 되는 거고 수업 시간에는 자지 않고 그 수업 시간에 하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아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모든 태도가 고등으로 연결되고 고등에서의 그런 태도가 입시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 부모님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중학생 시기에 가장 좀 열심히 해보세요 라고 제가 고등 부모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시간 관리를 해보는 경험입니다. 우리 중학생 시기에는요, 사실 이제 초등학교 때에 비하면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 와, 이걸 어떻게 이 기한 내에 다 하라고? 아, 오늘도 또 잠을 늦게 잤어 하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호소 중에 하나가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호소인데요. 그런데 그 시기에는 와, 중학생 되니까 너무 바빠졌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 시기에 부족했던 시간의 양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경험하는 시간 부족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고등에서는 시간이 분 단위로 필요하거나 부족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즉, 중등에서 시간을 관리해봤던 아이들이 고등에서 훨씬 덜 힘들게, 덜 바쁘게 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과정들을 밟아갈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 시기에는요, 이 아이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최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보는 경험을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이제 수행평가를 계속 준비해야 되고 실제로 평가를 봐야 되고요. 그 평가라고 하는 게 모든 과목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매 학기 진행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무리 선행 진도를 많이 나갔고 아무리 초등학교 때 뛰어난 그런 학업적인 역량을 보였다 하더라도요.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경우 이 아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갖고 있는 그 수준의 높은 수준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학원 숙제를 하고 평가 준비를 하고 또 다가오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대비까지 하는 동시에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아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가장 먼저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여서 사용할지에 대해서 아이 스스로 고민해보지 않으면 네, 고등학교에서 정말 큰, 더 뼈아픈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공부 계획을 짜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과 아마 많은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계획은 잘 세웠어요. 아, 그래, 계획은 뭐 이 정도면 괜찮네. 계획은 잘 세우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획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은 불안하고 또 불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계획만 잘 세운 거예요, 한마디로.
실천율이 너무 낮아서 이 아이가 도대체 계획만 이렇게 세우다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계획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많이 상하실 텐데요. 이 실천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아이는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걸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최초로 경험하는 시기, 제가 초등 고학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초등 고학년 시기에 처음에 시도하실 때요, 우리 아이가 일주일이 5일의 평일이 있고 5일 동안 매일 공부라는 걸 시도를 하는데 매일 완벽하게 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어른들도 다이어트를 계획하지만 실천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아이가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5일 중에 와, 3일을 했어. 실천을 옮긴 게 3일이나 됐어. 그러면 그 자체를 성공 경험으로 간주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은 그 작은 성공의 경험이 너무 짜릿하고 좋아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중학생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좌절하고 실패하고 시간은 또 부족하고 열심히 했는데 네, 잘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아마 학교에서 매일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을 텐데요. 실천율을 높여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네, 아주 큰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다음 중학생 시기에 진로를 탐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우리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부모님들이라면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걸 안 들어보신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어떤 고등학교가 더 유리하다더라, 혹은 대학 입시는 어떻게 바뀔 거다라고 하는 입시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것이 아이의 진로 설정, 진로 탐색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의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상황에서는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 본인의 진로와 적성과 흥미와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수업들을 선택적으로 듣고 일정 시수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여야만 고등학교 졸업, 네,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뭐 그때그때 어렸을 때 문화센터 강의를 듣는 것처럼 재미있어 보이는 것들을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아이가 진로를 어느 정도 선택하여서 학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진로 선택의 시기가 앞당겨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중학교 시기에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어느 계열의 진로를 선택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윤곽이 드러날수록 유리해지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니 중학생이 어떻게 자기 꿈을 확정을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그러니까 진로는 또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것을 잘할 만한 아이인지 또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인지에 대해서 대화를 충분히 나누어 보는 시기가 이전에는 고등학생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중학생 정도로 당겨진 거고요. 이것에 관한 대화와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아이가 앞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고등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들을지, 어떤 학점을 이수할지를 결정할 때 그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로에 관해서 좀 적극적인 대화를 자주 시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너 뭐 할 거야? 막 이런 게 아니고요. 혹은 야, 네 성적으로 거기를 어떻게 가냐? 뭐 이런 식의 타박도 아니고요. 와, 그런 거에도 관심이 있었네. 와, 그 직업도 좋아 보인다 하면서 아이가 비록 지금의 성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직업, 어떤 것을 꿈꾸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이가 표현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따뜻한 대화를 지속해 주시면서 진로라는 것 자체가 우리 집에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 소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중학생 머리 아플 것 같아요. 너무 좀, 벌써 입시가 시작된 것도 아닌데 애들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드시죠? 자, 그러면 중학생 시기에 아이들을 기르시는 부모님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망해도 괜찮아 라는 마인드입니다.
중학생 시기의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때에 비하면 정말 많은 실수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드시게 될 겁니다. 초등학교 때 똘똘했었고 빠르다고 했었고 야무지다고 했었던 아이가 중학생이 되자 부모님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번번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점수를 받아오거나 시행착오를 계속 연속으로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에게 실망하시는 중학생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게 사실은 아이와의 갈등의 가장 큰 씨앗이 되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겪기를 너무 다행이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겪어서 다행이지 이 실수, 이 뼈아픈 시행착오를 고등에서 겪으면 어쩔 뻔했어 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시면요. 관대해지시고 여유가 생기고 다정해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셨을 때 좀 지속적이고 꾸준한 다정함으로 격려해 주시는 부모님 되어 주시고요. 자녀의 진로에 기반한 여러 가지 활동과 경험들을 할 수 있는 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중학생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심히 달려서 드디어 고등학생 자녀를 어떻게 지원하는 부모가 될지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네, 저도 저희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는요, 고등학생을 생각할 때 마치 외국인 같은 느낌? 저 먼 나라에 나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데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거나 밝은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어두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막상 고등학생이 되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시기는 예상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겪고 계시는 것처럼 결코 쉽거나 편안한 시기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를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아이와 함께 우리 생활하고 계시는, 이 아이를 지도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어떤 태도와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지원해야 될지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등학교 학습이 초등, 중등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요, 바로 선택형 교육과정입니다. 즉, 중학교 때까지는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는 한은 전국에 있는 모든 중학생들이 아주 작은, 그런 주요 교과가 아닌 교과에서의 아주 작은 그런 차이만을 가진 교육과정,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교육과정으로 중학생 아이들이 공부를 했었고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선택형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즉, 우리 아이가 진로와 입시를 염두에 둔 교과 과목을 선택해서 그 과목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대학교에서 공부할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전 시대에 가장 많이 우리 했던 선택이 있었죠. 문과냐, 이과냐. 네. 지금은 문과와 이과의 개념이 거의 사라져 있는 상태고요. 물론 아직도 여전히 뭐 문과 계열의 그런 학과와 이과 계열의 학과는 분명히 있지만, 입시 자체만 놓고 보자면 문과라서 어떤 곳의 선택에 제한을 받거나 이과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또한 어떠한 제한을 받는, 그런 서로의 교차가 되었을 때 제한을 받는 것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서, 문과냐 이과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가서 어떠한 것들을 공부하고 싶은지, 즉 대학에서 요구하는, 우리 아이에게 필요로 하는 역량을 고등 시기에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선택형 교육과정, 즉 선택 과목이라고 합니다.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는, 그런 입시제도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해보시고요. 자, 그런데 바뀐 입시, 즉 현재 중학교 3학년, 다시 말해서 2009년도 학생들부터는 이제 선택 과목이 사라지고 공통교육과정,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선택형 교육과정인지 공통인지를 확인하시고 또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학년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하셔서 우리 아이의 입시 제도에 맞는 그러한 전략을 세워 가셔야 되는 시기가 바로 고등학교 시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뭘까요,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아이의 그런 입시와 성장을 돕고 싶고 그 역할을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입시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고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공부는 애가 하는 거고 대학은 애가 가는 건데 왜 부모가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부모가 입시를 알아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입시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네, 정말 변화가 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입시의 변화와 입시의 깊이를 이해하고 있는 그런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아이의 성적과 무관하게 아이가 그 어떤 수준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즉,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 부모님들께서 교육에 한 발짝 들어오셔서 교육을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입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가정일수록 우리 아이들이 본인의 수준보다, 본인의 역량보다, 본인의 그런 결과, 성적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될,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저는 정말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고등학생 시기에는 부모님이 입시 제도를 이해하고 관련된 어휘들과 정보들을 수집해가는 과정들을 차근차근 3년 동안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는요, 우리 고등학생 아이들은 완전히 자기 공부의 주도권을 잡는 시기입니다.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부모님의 계획과 명령 하에 아이들이 공부를 했고 고학년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점차 본인이 선택해보는 경험을 하면서 중학생 시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을 틀림없이 해내는지에 대해서 훈련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고등학생 시기가 되면 잘하는 학생이건 그렇지 않은 학생이건 모두가 자기 공부의 주도권을 본인이 잡고 본인이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알아서 해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학교가 기반이 되어야 되고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또 아이가 원한다라고 한다면 사교육으로 보충을 하는 방법도 추천을 드리고요. 사교육 없이 자기 혼자 공부만으로 이런 결과를 냈어요 라고 하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 그냥 제가 현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초등, 중등 시기에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았던 아이들도 학교에서 다 배운 그런 많은 학습량들을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소화하기가 어려워서요.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거나 본인에게 필요한 그런 문제들을 선별하여서 큐레이션하여서 교재 형태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사교육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사교육은 안 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고등학생 아이가 본인이 공부에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사교육을 원한다 라고 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시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 막연하게 좀 불안하고 그리고 좀 두려워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입시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너무 멀게 느껴지거나 혹은 나는 입시 제도를 모르고 아이는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소망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시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안감은 줄어들면서 아이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최신 입시 변화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대학의 모든 전형을 머릿속에 다 넣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거는 입시 컨설턴트들의 직업이죠.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이런 지금 수준에서 이런 정도의 진로를 염두에 둔 어느 정도 대학에 혹은 어느 정도 학과를 지금 지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고등학생 시기에 어떤 것들을 빠짐없이 준비하면 되는가를, 즉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시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요, 수험생 부모님들이 아이가
정말 바랬던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난 다음에 뼈아프게 후회하시는 게 뭐냐면 큰애라서 너무 몰랐다. 아, 이거 좀 진작 공부했으면 좋았을 걸. 아, 이것만 알았어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면서 1년 전, 2년 전에 조금만 챙겨서 알아봤더라면 훨씬 유리했을 것들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면서 그 모든 정보, 얻게 된 정보와 에너지들을 둘째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데 쓰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나 속상하고 좀 억울할 노릇이죠. 우리 아이는 이 아이 한 명의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컨설턴트의 역할을 해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집의 큰아이가 본인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우리 부모님들이 한 마음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부모님들도 입시의 변화에 주목하여서 이걸 놓치지 않도록 가지고 가는 그런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 시기에 가장 염두에 두고 생각하셔야 될 게 바로 수시와 정시라고 하는 두 가지 입시 전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시는 고등학생 시기 3년 동안 이 아이의 내신 성적과 이 아이의 학교 생활 기록부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리고 동아리 자율활동처럼 창의적 체험활동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아이들의 활동이 담겨 있는 그 글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것을 서류를 지원해서 그 학교에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받는 것이 바로 수시 전형이고요. 정시 전형은 수능 시험의 결과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전형이지만 바뀐 입시제도에서는 정시에서의 생기부 비중이 높아졌다. 즉, 정시, 수능 하나만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결정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달리 말해 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이 이전 입시에 비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우리 아이는 수시와 정시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다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아이와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수시건 정시건 상관없이 얘는 정말 탁월한 최상위권이에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저도 그런 아이의 부모님을 부러워해 본 적 있는 평범한 부모로서 그것들은 어쨌든 우리 아이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거다 생각하시고요. 우리 아이가 학교 내신을 잘 챙겨가면서 빠짐없이 수행평가에 참여하고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도 여러 가지 평가들을 그래도 본인들이 잘 준비해서 해나가면서도 동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수능 시험을 봤을 때 정말 그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시기마다 잘 가지고 가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뭐 아이마다 수준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진로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지만 중학교 때와 비교했을 때 국어, 영어, 수학, 중학교 때 이 세 과목이 중요했다라고 한다면요. 고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영어의 비중은 줄어들면서 수학과 국어의 중요도가 올라간다. 즉 공부에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수학과 국어에 쏟는 시기가 고등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기 자녀와의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기는요, 아이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왜 우리 고등 부모님들 보면 고생 많으세요. 특히 고3 부모님들 보면 표정이 어둡고 늘 좀 지쳐 보이시는 이유가 아이가 힘드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함께 고생하는 시기가 맞기 때문이죠. 아이가 입시 준비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이에요. 아이가 정말 나쁜 사람, 그리고 인성이 정말 고약한 아이라서가 아니고요. 그 시기마다 계속 이어지는 그런 평가의 상황, 비교와 경쟁이 매일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고등학교 교실 상황에서 아이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본인의 실력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예민한 스트레스들을 집 밖에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다 풀거나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러한 어려움들, 본인의 속상함,
본인이 잘 되지 않아서 느끼는 좌절감들을 부모님께는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대화의 그런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부모님의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받아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정말 부푼 꿈에 가득 차 있으신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이 정도 성적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 등급이 나왔으니까 고등에서도 비슷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막상 고등학생이 되어서 첫 중간고사, 첫 1학기 성적표를 받고는 너무나 놀라고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막 아이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그거는 등급이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진 등급이었고 고등학교에서는 상대평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학교 때와는 다른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아이가 절망하고 속상해하는 것 이상으로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고등 부모님들 가장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아이가 시험 한 번 한 번에서는 기대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열심히 했는데, 네. 기대했던 그 등급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지금 이번 시험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 아이가 노력한 게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 아이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차곡차곡 쌓이는 거고요. 그 모든 것들이 누적되어야만 그 다음 교육과정, 즉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던 건 1학년 때 성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으나 2학년 공부의 기반이 되고 또한 3학년과 수능 공부의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적에 그런 향상이 없다 하더라도 시험 하나하나 때문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아이가 꾸준히 본인의 공부를 본인의 페이스대로 끌고 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서 그 아이를 격려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고등학생 부모님들 딱 두 가지 해주세요. 첫 번째는 체력 관리 해주세요. 아이가 고등학생이라는 건요, 아이가 많이 자란 것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이제 초보 학부모일 때에 비하면 10년도 넘는 시간 동안 나이 들어갔다는 거고요. 그 말은 이제 체력의 변화를 훅훅 느끼실 거예요. 저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체력과 감정을 관리하여서 입시 스트레스와 예민함 속에 있는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운동하는 그런 엄마입니다. 또 이렇게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 받쳐주는 경우에는요, 그때그때 감정 때문에 아이랑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확실히 줄어든다라는 거 아마 실감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뭐라도 운동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아이의 고등 3년은 부모님이 입시를 아예 몰라요 하셨던 분들이 저도 그래도 입시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알 수 있어요 혹은 할 말이 있어요 라고 할 만큼 입시 변화에 따른 정보를 차곡차곡 수집하고 쌓아가는 그런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애 주기별 학부모 학습 전략 알아봤었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이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변화의 시작. 한 팀이 되는 부모라고 하는 정말 듣기만 해도 뭔가 설레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팀이 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떠한 변화, 어떠한 시작을 해볼까라는 그런 좀 설레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는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은 한 가지 태도는 유연함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힘을 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의 그런 경쟁적인 분위기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서울 제 주변 기준으로 4살짜리, 한국 나이로 4살짜리 친구들이요. 5세를 앞둔 영어 유치원 시험 준비, 레벨 테스트, 입학 테스트 준비를 위해서 영어 과외를 받고 있습니다. 6살짜리 친구들이 사고력 수학 학원으로 몰려가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선행을 시작하면 늦었다라는 말도 하고요. 초등학교 4학년이 미적분을 푼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헛소문은 아니고요. 제가 직접 다 확인한 제 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들어가시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우리 아이는 지금 그 정도가 아닌데? 그럼 벌써 뒤처진 건가? 우리 아이는 대학을 갈 수 없는 건가? 우리 아이는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건가? 라는 불안감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초반에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해 주세요. 초등 저학년 시기 혹은 초등 시기에 무언가를 빨리 하거나 늦게 시작한 것 때문에 최종적인 입시 결과가 결정되거나 보장되는 건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12년이라고 하는 긴 레이스, 사실 이 12년도 길어졌죠. 재수, 삼수가 아무렇지 않아지는 시대이고요. 취학하기 전 학생들이 이미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전 시기 학부모의 역할이 12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15년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긴 레이스를 지금 초반 혹은 중반 혹은 후반으로 달리고 계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태도는 힘 빼고 유연하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레이스는 너무 길고요. 초반에 힘을 다 빼버리고 나중에 지쳐버려서 다 손을 놓아버리는 부모님들의 사례를 제가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는 부모님이 힘을 잔뜩 준다고 해서 아이의 입시가 성공할 것 같으면, 그렇다면 입시는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네. 부모님이 힘을 잔뜩 주는 것과 입시의 결과는 무관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렇다면 아이도 원하는 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입시 결과를 얻으면서도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부드럽게 유지될 수 있으면서 오히려 입시를 통해서 더 단단한 한 팀이 되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 제가 정말 많은 시도를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부모님이 힘을 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먼저 자녀의 개성을 존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잘하는 아이들을 스탠다드, 표준으로 삼고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라고 너는 왜 걔랑 달라? 걔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 점이 부족해? 하면서 계속 비교하지 마시고요. 아, 걔는 그런 애구나. 우리 애는 이런 앤데. 하면서 우리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개성과 기질과 성향을 존중하시면서 양육해 주세요. 그 다음 또 존중하셔야 될, 그리고 나서 또 존중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우리 아이의 성장 속도입니다.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느릴까요? 우리 아이는 왜 앞서가지 못할까요? 정답 알려드릴까요? 그렇게 낳으셨잖아요. 성장 속도에 관해서는 아이에게 선택권이 없었어요. 아이는 가지고 태어난 그 속도만큼 본인이 그 속도대로 가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운동적인 면에서, 몸의 움직임 면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어떤 아이들은 언어적인 그런 능력이 뛰어나서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말을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또 예술적인 그런 감각이 뛰어나서 그 분야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쵸? 그건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난 거고요. 가지고 태어난 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속도를 존중하면서 그 가지고 태어난 장점들을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여유 있으면서도 유연한 부모님의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힘을 빼셨을 때 나타나는 가장 좋은 점 뭐냐면요. 망해도 되는 거예요. 힘을 잔뜩 주고 있는 그런 가정, 그런 부모님들에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바로 한 번의 실수나 한 번의 시행착오, 한 번의 실패도 너무 속상해하고 너무 크게 좌절하고 세상이 망한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집안의 분위기가 온통 잿빛이 되는 경우죠. 기억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성장하고 학령기를 지나는 이 시기는요. 나중에 미래 사회를 살아갈 어떤 멋진 어른이 그때 그 멋진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실패와 시행착오와 실수들을 반복, 반복, 반복
계속 경험해가는 아주 좋은 연습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못 봐도 좋은 경험이고요. 레벨 테스트에서 레벨이 떨어져도 좋은 경험이고요. 원하는 고등학교나 원하는 대학교에 입시에 성공하지 못해도 역시나 좋은 경험이 됩니다. 실패를 수용하는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유연하게 행동해 주세요. 자, 그리고 아이와 한 팀이 되고 싶은 부모님이라면요, 바로 소통. 빼놓을 수 없겠죠. 소통 방식도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아기일 때, 즉, 이제 막 말을 배우던 시기에 아이와 나누던 대화와 고등학생 혹은 성인이 된 자녀와 나누는 대화의 수준이나 방법이 똑같다면, 아무것도 달라지거나 성장하지 않았다면 그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아이가 생애 주기별로 성장하는 그 시기에 맞게 부모님들은 그냥 똑같은 부모님이지만 대화의 방식과 역할은 달라지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원칙으로 꾸준히 유지하셔야 되는 것은요. 아이가 어렸을 때 쓰는 어휘가 다르고 지금 아이와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수준이 다른 것은 인정하되 꾸준하고 일관된 소통의 노력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한마디라도 더 해주기 위해서 수다쟁이 엄마였는데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이제는 아이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친구들만 좋아하는데 그리고 나는 이제 더 말하는 것도 입 아파. 잔소리도 너무 지겨워 하면서 어느 순간 소통이 점점 사라지고 아이들이 정말 힘들 때 찾아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사라져 있는 가정들도 정말 많습니다. 혹은 꾸준하고 일관된 소통이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학습의 부담 때문이에요.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기 전이나 초등 저학년 정도에는요, 정말 서로 간에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대화가 흘러넘치던 가정들이 점점 경직되고 소통이 멈추고 서로 날카로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을 기반으로 한 대화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성적이 잘 나오면 분위기가 너무 좋고 반장이나 회장이 되면 온 가족이 다 화색이 도는데 반대의 상황이 되었을 때는 서로 나눌 이야기가 없어지고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핑계대는 그런 대화가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아서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의 성취에 따라서 결과물에 따라서 달라지는 소통이 아니고요. 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유일한 해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격려와 칭찬이에요. 우리 한국인들이 그리고 지금 시대의 부모들이 칭찬과 격려에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고 힘들어 하세요. 조금 하시는데 시도하셨다가 이내 지쳐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충분히 받지 못하고 성장했어요.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목표에 미치지 못했을 때 혼났던 경험은 있는데요. 잘했을 때 충분히 격려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아 보거나 반대로 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격려와 힘을, 위로를 얻어봤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받지 못한 것들을 아이에게 주는 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즉 이 영상을 이게 1시간도 넘는 아주 긴 영상이고 이 영상을 여기까지 지금 마지막 파트까지 챙겨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제 기준으로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만큼은 정말 전국의 상위 1% 안에 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정말 잘 키우고 싶어서 이 정도까지 노력을 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내가 못 받았으니까 나도 해줄 수 없어. 내가 못 받은 걸 어떻게 주란 말이야 라는 그런 마음 아픈 이야기보다는요. 그래, 비록 우리 부모님은 익숙하지 않아서 나에 대한 격려를 많이 해주시지는 못했고 그래서 내가 많은 격려 속에 성장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나는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고 이 아이가 나보다는 더 멋지고 훌륭하고 영향력이 큰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충만하시다면 네,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까지 못하고 엉망인데도 어떻게 격려를 하죠? 어떻게 칭찬을 하죠? 라고 하시는데요. 네, 격려와 칭찬은요, 잘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을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한 과정을 가지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결과가 무엇이든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고 이 과정 자체가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만 우리 부모님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적의 자녀 대화법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 사춘기 시기를 보내면서 정말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기를 돌파하게 도와준 자녀 대화법, 바로 아, 그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기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즉, 내 기준에서 저런 얘기 왜 하지? 뭐 어쩌라고? 하는 반응을 일으키는 정말 자기만의 세계 속에 들어있는 궁금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을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말할 때가 많아요. 아이가 지금 몇 학년이건 간에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장면들을 많이 연출하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에 관해서 말을 꺼냈을 때는 아, 그래. 하면서 일단 들어주시는 역할. 네, 이것이 제가 경험한 최고의 기적의 대화법이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우리 포항 시민 여러분들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에 어떤 부모 역할을 해줘야 될까?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성장하면서 시기별로 어떤 부모 역할을 해주면 좋을까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미래에 새롭게 나타날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 아주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지금부터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해서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멋진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포항시청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포항시민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으로도 반갑게 만나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포항 부모님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은경이었습니다.